제가 여러분들에게 영끌에서 집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벼락거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쪽박 차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금리 인상 되는 시기에 투자처는 부동산이 유일하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73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금이 몇 억 있는데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금 넣어 이자를 받는 게 맞는지요. 전략가 이 대표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부채가 없이 현금의 비축을 높여가는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고스란히 들고 있으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산은 당연히 부동산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끌에서 집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상담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저는 처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줄여나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 부동산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부채 없이 거주를 온전히 하시거나 또는 거주를 할 수 없는 현금의 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채가 없는 월세 받는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으라는 개념 자체는 결국엔 내 현금에 대한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벼락거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금리 인상 되는 시기에 투자처는 부동산이 유일하다.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솟는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죠. 자,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현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당연히 여기에 걸맞는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돈들은 어디로 많이 유입이 될까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은행권으로 가서 안전한 높은 이자를 받고자 하는 투자처로 유입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 구독자님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은행권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치는 엄청나게 폭락할 거고 벼락 거지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불려지는 비용 인플레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좋은 인플레로 불려질 수 있는 자산 인플레로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비용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 식료품 또는 유가, 원자재 이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용 인플레가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좋은 인플레인 자산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과 나라, 개인의 성장이 높게 나와서 소득이 크게 발생이 돼서 소비가 촉진되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일각에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자산, 실물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겠지만 이제는 긴축으로 접어드는 시장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고 해서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비용 인플레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비용 인플레이션에서는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 담겨져 있죠.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요, 결국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주택 공급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 주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값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거를 분양가격에 다 반영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매매를 빨리 해야 된다든지 또는 매매를 하지 못하면 전월세에 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매매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 자, 이렇게 주택 공급 가격이 상승하면 주변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당연히 전월세에 갈 수밖에 없겠죠. 전월세에 가는 수요가 유입이 많아진다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매매 금액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시세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분양가격이 상승하면 무조건 주변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용 인플레가 시작된다고 해서 실물 자산에 영향이 없는 게 아니다. 반드시 비용 인플레가 시작이 되면 분양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세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자산 인플레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금리 인상이 되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주식의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기업의 성장이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주식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따라 정책이 완화되는 정책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올라간다. 무조건 금리 인상의 여파가 미치는 게 아닙니다. 자, 2009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10%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엄청나게 치솟게 올라갔죠. 그래서 MB정권이 부양책을 활용하면서 경기부양책으로 완화책을 하나하나씩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나서 집값이 어떻게 됐냐면 정고점을 다시 회복하고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다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10%까지 올라갔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냐고요. 부동산 가격은 금리 인상과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이론입니다. 자,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심리적인 이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심리적인 압박이 큰 거는 당연히 부채를 엄청나게 끌어다가 쓴 영끌에 대한 그런 수요층들의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큰 거고 부채가 없는 수준이거나 또는 부채 없이 그리고 세금적인 부담 없이 투자하신 분들이 무슨 금리 인상과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자, 이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경기 상황과 맞물려서 정책이 나오는 거고 또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정책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그냥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제와 정치적인 이슈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되는 순간 부동산의 심리적인 정책 방향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나오는 거다. 개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지역이거나 또는 세금, 세제적인 완화 정책이 나오거나 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방의 비규제 지역으로 다시 풀리게 되거나 또는 수도권으로 이게 전개가 돼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또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저성장의 고물가가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수준이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저성장인데 이 저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자,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높은 성장률이 나오진 않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GDP 성장률 예상치가 3%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이 아직도 받쳐주고 있고 여러분들 보복 소비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해외여행 엄청나게 끊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엄청나게 촉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냐고요. 이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다시 반등할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또 금리 인상에 은행의 이자를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에서 봤을 땐 배당을 받는 거와 똑같은 얘기고요. 근데 주식의 배당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부동산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서는 월세로 받아야 됩니다. 월세. 자,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얼마 현금 보유하고 계신지 제가 모릅니다. 자, 만약에 한 4억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할 경우에 뭐 전세 한 3억 5천에 맞출 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처로. 그래서 만약에 3억 5천의 전세로 놓고자 하는 그런 지역 일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 같은 경우에 한 5천에 한 110만 원 정도의 월세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이자율 2%와 기준금리를 합산한 금액이 전월세 전환율이죠. 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전월세 전환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은행의 이자 지금 뭐 한 3% 줍니까? 3% 3억 5천 만약에 예금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얼마나 나오냐? 87만 원 나와요. 87만 원. 이거 87만 원 받으려고 현금 3억 5천 은행에 그냥 예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3억 5천 현금으로 월세 한 110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전환율은 계속 올라가죠.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을 3.5%로 상한선을 딱 지켜놨지만 시장에선 그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4%대 이상 나와요. 전환율 자체가. 지금 110만 원을 잡은 거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2%와 지금 기준금리 1.75%를 합산한 3.75%로 계산한 겁니다. 근데 시장에선 지금 4% 이상 나온다고요. 5%까지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월세액은 더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금리 인상 조치가 고정적입니까?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겁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의 정점에 도달하면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상은 금리 인하로 또 바뀔 거죠. 만약에 금리 인하 조치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자,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실물자산 가치는 더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럼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쪽박 차는 겁니다. 쪽박 차는 거예요. 자,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고금리로 될 것 같습니까? 저금리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향후 나중에. 반드시 선진국은 저금리 시대로 가는 거다. 저금리 시대. 우리가 기준점을 봤을 때 장기적인 플랜에서 고금리가 아니라 이제 저금리 시대로 가는 거다. 지금 치솟는 물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정점에 도달하면 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다시 저금리 시대로 도래될 겁니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 현금을 가지고 계시겠다. 현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치인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이자 고작 87만 원 받으려고 3억 5천을 은행에 예치하시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단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현금의 비축을 좀 더 높여가는 거지 현금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게 아니죠. 현금은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현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다. 그런 상황에 저금리 시대로 다시 전환이 되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폭락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벼락 거지가 됐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될 거고 변동할 겁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정책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될 거고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현금의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월세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는 거고, 이 월세 110만 원을 받아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거주하는데 거주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부채 있습니까? 부채 없잖아요, 지금. 부채가 없는데 금리 인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국의 모든 선진국은 지금 다 제로금리로 접어들 겁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인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요거 가는 순간 여러분들 벼락 거지됩니다. 반드시 월세 받는 투자처로 투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 저금리 시대의 차익과 투자로 다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자산의 증식이 더더욱 더 가파를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릴게요.